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펼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118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교과서 118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학습지로 펼치겠습니다. 나눠드렸던 19쪽, 20쪽이거나 아니면 올려놨던 학습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울 내용은요, 이미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선생님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교생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반도 있는 반면에 오늘 처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교생 선생님의 뒤쪽 설명이 약간 빠진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올리니 여러분들 꼭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무엇을 꿈꾸다? 그렇죠. 급진계합파가 근대 국가 수립을 꿈꾸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교생 선생님께서 보여줬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절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한테 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체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파견된 보빙사라는 사절단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홍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영식도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뽑혀서 갈 만큼 조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지만 홍영식의 집안은 더 대단한 집안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바로 아까 봤던 홍영식인데요. 홍영식의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홍영식의 아버지입니다. 무려 조선의 영의정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영의정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높은 직책이에요. 영의정 집안에서 조선에 큰 기대감을 받았던 홍영식,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홍영식의 집안은 3대가 죽임을 당하거나 자결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오늘 배우게 되는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났다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변이란 것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어난 정치적인 큰 변동을 의미합니다. 즉, 홍영식을 비롯한 옆에 있는 박용효, 김옥균, 서재필, 서강범 이런 사람들이 조선 정부의 불만을 품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뒤엎고자 했던 사건, 그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불만이 있었길래 조선에 정변을 일으킬 만큼 큰 사건을 일으켰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명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옥균이라는 사람은요,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했던 아주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그리고 집안 역시도 떵떵거리며 살았던 안동 김씨였습니다. 박용효는요, 왕족입니다. 네, 왕족의 사위였고요. 아버지는 판서, 지금으로 치면 장관 출신이고요. 어머니 역시도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모군란 때 일본으로 파견된 만큼 국가의 엘리트로서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서강범 역시도 아주 젊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고요. 보빙사로 죄송합니다.
보빙사로 미국과 유럽을 돌며 경험을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서재필 역시도 증조 할아버지가 영의정 출신으로서 조선의 둘째 가라만 서러웠던 아주 엘리트 중 엘리트였어요. 홍영식을 비롯한 여기 있는 4명의 사람들 모두 갑신 정변을 일으켰던 주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같이 한 명 한 명 모두 다 집안이 어땠어요? 네,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였습니다. 아니요,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 수저였어요. 하나도 남 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었길래 조선을 뒤엎고자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19쪽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시 조선은 나라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그 다음 조선이 선택할 방향은 크게 2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라의 문을 열어줬으니 서양처럼 근대화를 하자 였을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개항을 했다고 근대화를 찬성했을까요? 아니었겠죠.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리 것을 지키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했었어요? 네, 위정 척사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네, 위정 척사 운동도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크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은 개화를 요구하는 개화파들과 그리고 근대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대화에 대한 개항에 대한 불만은 이 사건으로 빵 터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죠.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모군란은 누가 진압하게 되었죠? 그렇죠. 청이 진압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어느 나라의 간섭이 심해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섭이 심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되게 돼요. 다른 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간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적어보도록 하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란 걸 체결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란 걸 체결합니다.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들이 무역을 할 때 필요한 규칙 이런 겁니다. 자, 이 장정이 굉장히 조선한테는 불리했었는데요. 어떤 게 불리했냐면 추가적으로 좀 적어볼게요. 일단 조선은요, 청의 속국임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임을 딱 글로 적어놓은 거죠. 이뿐만 아니라 청나라 상인들의 특권까지도 보장해줬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누굴 파견하느냐? 고문을 파견해요. 청나라 고문들을 파견합니다. 얘들아, 고문이 뭡니까? 으아! 전기 고문. 이게 고문입니까? 아니겠죠. 네, 고문이란 것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즉 마젠창이라든지 아니면 멜렌도르프, 독일 사람이에요. 이 멜렌도르프 같은 사람들을 고문으로 파견하게 돼요.
청나라가 조선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마젠창과 멜렌도프는 조선이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모군란의 결과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 공사관이 불탑니까? 그렇죠. 일본의 공사관까지도 불이 타게 됩니다. 자, 일본은 이 공사관이 습격당한 것을 빌미 삼아서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제물포조약입니다. 일본은 제물포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의 일본 군대까지 주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두 나라 모두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됐습니까? 그렇죠. 청나라와 일본 군대 모두가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있게 되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은 이 개화파들한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개화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열되게 돼요. 어떻게 분열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온건개화파로 분열되게 되고요. 두 번째, 급진개화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두 개화파들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19쪽입니다. 두 개화파들은요, 둘 다 개화를 하고 근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군란 이후에 입김이 강해진 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명확합니다. 자, 둘 중에 청에 대해서는 온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개화파가 어딘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먼저 온건개화파를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란 것은 각국에 알리고 조약을 적어 놓으면 우리나라에 일이 생겼을 때 청이 다른 나라에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우리를 한힘껏 구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청나라가 누구를 도와줄 거라고요? 네, 우리 조선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급진개화파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청국의 속방으로 여겨온 것이 참으로 어떻다고요? 부끄럽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독립하여 완전한 자주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독립해서 완전한 자주국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 우선과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중 어느 개화파가 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청에 대해서 온건개화파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급진개화파는 누구로부터 독립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청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온건개화파는 청의 중화 질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가 했던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을 본받자라고 얘기해요. 양무운동이란 중국의 사상과 중국의 생각을 그대로 두되 청나라의 무기, 다시 할게. 서양의 무기, 서양의 좋은 물물들만 받아들이자라는 운동입니다. 이런 양무운동처럼 조선도 조선의 사고와 조선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라든지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동도 서기론이라고 불러요. 동도, 동쪽의 돌이고요. 서기, 서쪽의 기술이란 뜻입니다. 즉, 동쪽, 조선의 사상과 도리는 그대로 두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온건개화파들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했던 문명 개화론을 내세워요. 문명까지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롤모델로 뒀던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급진계합파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이런 입장 차이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느 계합파가 일으켰던 게 바로 갑신정변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급진계합파가 일으켰던 게 바로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의 배경, 전개,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개화 정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자 급진계합파들은 어떻게 돈을 구하고자 했냐면요. 일본에서 빌리고자 했습니다. 자, 돈을 빌리는 걸 차관이라 하는데 특히 김옥균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게 돼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차관 도입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온건파에서는요, 이 급진파들을 굉장히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진계합파들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게 첫 번째 배경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배경 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군대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청나라 군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나라 군대가 절반 정도가 조선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와 청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저기 멀리 있는 이 베트남에서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나자 청나라 군대가 일부 조선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조선 정부를 둘러싸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약해지게 돼요. 급진계합파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자신들이 병력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본의 지원 약속을 받았던 급진계합파들은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정변, 조선 정부를 뒤엎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그 시작을 알렸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 축하연이라는 것이었어요.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축하하는 축하 파티에서 불이 나게 되고요. 이 불나서 깜짝 놀란 이 정부 사람들이 뛰쳐나오자 그들을 죽이면서 이제는 정변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전개는 우리 119쪽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 한번 해보죠. 처음 이 우정총국에서 불이 나고요. 여기서 주요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왕이 있는 이 창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덕궁에서 급진계합파들은 지금 난리가 났으니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명성황후와 고종을 여기 있는 경우궁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 군인들이 못 나가게끔 딱 감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급진계합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급진계합파 개화당 정부가 출범했음을 알리게 되고요. 곧이어서 그들이 꿈꾸는 개혁정강 14가지 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1쪽 한번 보겠습니다. 121쪽을 보면 갑신정변 당시 계합파들이 주장했던 개혁정강입니다. 한번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렇죠. 대용군, 흥선대용군을 의미합니다. 이모군란 때 청나라로 납치됐거든요.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리고 청의 조공하는 허례를 없애버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자. 급진계합파들은 계합파 중에서도 극단적인 계합파들입니다. 엄청나게 모든 걸 바꾸자, 모든 걸 근대화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계합파들이었어요.
반면에 흥선대원군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죠. 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를 거부했던 인물이에요. 정치적으로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 주장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어느 나라에 대한 간섭을 벗어나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청에 대한 간섭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요구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료 1, 개혁정강에서 다음 목표에 해당하는 조항을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1은 이 네 가지 목표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주독립을 선포하는 게 1조항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뭐를 폐지하자고요? 문벌을 폐지하대요. 그리고 인민의 평등 권리를 제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진기업파들은 지금 하나가치가 다 남부럽지 않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들이 문벌을 폐지하자. 그리고 평등하게 권리를 추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네, 문벌에 따라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인재를 뽑자. 바로 이에 해당되겠네요. 당시 지조법을 개혁하자. 그리고 아전의 부정을 뿌리 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조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개혁하자라고 있습니다. 기업부터 리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경제 개혁을 단행하자가 되겠네요. 황곡을 영구히 중단하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네, 경제 개혁을 단행하자는 걸 주장하는 거고요. 네, 국내 재정을 모두 어디에서 관할하게 하자? 호조. 지금 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딱 하나로 관할하게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일원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니엘에 해당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대신과 높은 관리들은 의정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자. 그리고 그 법안을 반포해서 시행하자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사회는 왕정입니다. 네, 왕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신하 중심의 헌법, 법의 중심의 국가를 수립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3번 내각제도를 수립하자라는 게 되겠네요. 자, 이런 나라를 꿈꿨던 게 바로 갑신정부를 일으켰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습격한 이후에 급진개혁파들은 자신들로 구성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개혁 정강을 발표하게 되죠. 자, 이 개혁 정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우리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청산하자. 이런 얘기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인민평등권을 주장하기로 했었네요. 마지막으로 내각을 수립하는 내각제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게 바로 개혁정강입니다. 자, 하지만 이 급진개혁파들의 꿈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바로 청나라군이 개입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3일 만에 실패하게 되는 게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자,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개혁은 아래 일반 민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개혁이었어요? 아니면 엘리트로부터 내려오는 개혁이었습니까? 그렇죠.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그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이 갑신정변 역시 누가 진압하게 됩니까? 그렇죠. 청나라가 진압하게 되면서 청의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갑신정변에 인해서 피해를 봤던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너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해 라고 하면서 조선에 배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조약이 텐진 조약입니다. 이 텐진 조약의 내용도 좀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에는요, 두 나라의 군대가 동시에 있었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였습니까? 청나라와 일본이었습니다. 일단은 텐진 조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조선에 있는 양군이 동시에 철수하자.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파견할 때 사전에 서로 통보하자. 이것을 결정했던 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경, 전개, 영향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습지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지 20쪽입니다. 교과서는 120쪽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습지에 하나의 사파를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파인데요.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요, 청나라 사람이거든요. 둘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쵸.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물고기 이름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물고기 이름이 뭡니까? 네, 바로 조선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지금 상황이 잘 보여주는 사파예요. 일본과 청나라는 지금 조선을 둘러싸고 서로 낚시를 하고 있죠. 즉, 조선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본과 청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가운데 생뚱맞은 하나의 사람이 또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렇죠. 바로 러시아 사람입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선을 둘러싸고 어느 나라까지도 개입하게 돼요? 그렇죠. 러시아까지로 개입하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가지고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1. 청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화되었습니다. 맞나요? 그쵸? 갑신정변 역시도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일본의 영향력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성조약이라든지 제불포조약 같은 걸 체결하면서 굉장히 영향력도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선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되냐면 적어보겠습니다. 3. 조선은 누구랑 손을 잡게 돼요? 그렇죠.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는다? 러시아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러자 갑자기 생뚱맞았던 한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국가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러시아가 남하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국가였어요. 자,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구실을 잡아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거문도는 전라도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곳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조선의 정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은요, 청나라도, 일본도,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영국까지도 조선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자, 이제 조선은요, 우리 좀 그만 내버려둬. 우리는 땡땡국이야.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바로 우리는 조선은 중립국이야. 그래서 중립화론이 조선에서 대두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부들러라든지 아니면 6.1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중립국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까지 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